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벼운 SNS 발언이 1주택 서민과 부동산 시장에는 세금 핵폭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 논의는 없었다며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인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멘트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언제든지 세금 폭탄 입법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어쩌면 청와대와 당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중대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당정 협의도 없이 SNS로 불쑥 던졌다는 점입니다. 당정 불통의 민낯이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장특공 폐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픽인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동의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장특공이 폐지되면 실거주 1주택자도 공제 없이 양도세를 전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기타 비용 등을 제외하고 단순 추정치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2012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5억 4천만 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으로 거주했다고 전제를 하고 2026년 평균 아파트 가격인 13억 원에 매도했을 경우 현행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장특공이 폐지되면 무려 1,000만 원이 넘게 되어서 약 12배가 증가합니다. 강남권 이외에도 마포, 광진, 영등포 등 주요 지역 역시 10배 수준의 세액 부담이 증가됩니다. 우리 총장님 이거 조금만 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1998년 3억 6천만 원에 취득해서 2025년까지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했다고 전제를 하고 29억 원에 매도되었다고 가정했습니다. 현행 기준 양도소득세 약 9,3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장특공이 폐지되니까 세금이 6억 원을 넘어서 6배 이상 급증하게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뭐 6억 원 정도점 이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에 재산 등록 기준으로 해서 18억 원이나 재산이 증가하는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보통의 평범한 이웃들은 주민들은 이웃 잘못 만나서 세금 융단 폭격을 맞는 격입니다. 장특공 폐지는 단순한 공제 축소가 아니라 과세 표준을 키워서 중산층을 고세율 구간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거래세인 양도세를 사실상 이익 환수세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을 매각하면 대부분의 양도 차익을 국가에 세금으로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규모와 수준의 집을 매입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결국 부동산 잠김을 초래해서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실수요자 공급을 줄여서 청년, 신혼부부의 부담을 더욱 키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특공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장특공은 주택수와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구조로 개편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가 아니라 실거주와 장기 보유를 함께 반영하는 최소한의 과세 보정장치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잘 인식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깃털보다 가벼운 SNS 정치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데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장특공 폐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선언해 주시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 1심에 이어 2심까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일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대출 사기죄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기 안산갑과 이병진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평택을이 주요 출마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불법 행위 때문에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구까지 2심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혐의자를 또 공천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럼 내년에 재보선을 또 치르자는 겁니까? 그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렇게 유권자를 우롱하고 혈세를 낭비하고 선거를 희화화해도 되는 겁니까? 16년 전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유죄 판결이 나온 이광재 전 의원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했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작 반년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해서 아까운 혈세 낭비 보궐선거를 또다시 치러야만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그 같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손톱만큼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다면 안산갑, 평택을, 전북, 군산, 긴제, 부안갑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해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교섭 요구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숨지고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누가 사용자냐, 누가 교섭 책임자냐를 두고 노사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조정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키우는 갈등 정폭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노란봉투법 전면 재개정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십시오. 노란봉투법 재개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은 59번째 맞는 과학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과학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과학자와 연구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AI 중심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를 둘러싼 기술 경쟁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킬 해답은 과학기술 혁신에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복원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첫째, 현재 국가 예산의 5% 수준인 R&D 예산을 2030년까지 7%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 예산을 10조 원 이상으로 확충하고 기초연구 지원도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인재가 정당한 보상을 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 비과세, 기술 이전 특허 수익 중 연구자목 저율 과세, 전략산업 신진 연구자에 대한 최대 10년간 소득세 감면, 기업이 대학 연구소에 출연하는 성과급 펀드에는 기업에는 세액 공제, 연구자에게는 비과세 혜택 부여, 연구개발 직군 연봉 기준도 글로벌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셋째,
과학기술 인재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몰입 지원 풀 패키지를 도입하겠습니다.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한 연구 공백 자동 보정 평가 제도 도입,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는 박사학위 요건과 사후 1년 의무종사 규정 폐지, 중소기업 스타트업 근무 시 복무 기간도 6개월 단축하겠습니다. 성실한 실패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 과정 상시 모니터링, 성공 실패 등급 평가에 얽매이지 않는 혁신 도전형 R&D 확대, 이에 맞는 성과 지표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넷째, 과학기술도 중앙집중이 아니라 지역 주도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방정부에 과학기술 전략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R&D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혁신법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복원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우리 경제 현실과 산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한 실행 가능한 방안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감축 경로를 정해놓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방식은 산업과 에너지 여건을 고려할 입법자의 재량을 스스로 제한하는 무리한 접근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졸속입법은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성장 기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김소희 의원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일요일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면서 4차례 미사일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에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했고 그 계기는 이재명 정부 통일부 장관의 북핵 기밀 정보 공개 언급에 따른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 회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로 미국 측과 불협화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왜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봐야 되겠다면서 통일부 장관을 옹호하고만 있습니다.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대한민국 안보의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 간 불신 증폭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이미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힌 출마 예정자도 있고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다 국회의원 제명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인물도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금품 수수 의혹 속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을 받자 기다렸다는 듯이 불기소 처분의 면죄부를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사례를 보고 너도나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나 일부 지역은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선거가 치러짐에도 국민의 눈높이는커녕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후보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로 국민께 신뢰받고 선택받겠습니다. 운영수석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아마추어 수준의 대출 규제로 대한민국 3040 청년 세대가 고금리와 대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1 개월째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하고 있음에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2%대로 추락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돌파했습니다. 이 기괴한 예대금리의 차이는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30, 40대 영끌족의 가계대출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1억 원을 돌파했고 서울 지역 주담대 차주들은 소득의 42%를 대출 상환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총량 규제로 고금리 대출자들의 갈아타기조차 사실상 봉쇄되었고 영체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을 횡재라고 규정하며 횡재세를 주장했으나 이제는 은행들의 유례 없는 예대 마진을 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막가파식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금융수탈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출 잔액이 2억 4,900만 원 초과 시 0.2%포인트 내외 가상금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렵게 대출받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에게 사실상 징벌적 이자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금융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가짜뉴스로 매도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무능은 집 한 채 마련해 보려던 약 1970만 국민에게 고금리 이자 폭탄만을 안겼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민의 고열을 짜내는 징벌적 가상금리와 비상식적인 총량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무너진 부동산 금융시장을 바로 세울 것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특공 몇 가지 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를 이유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장특공은 장기 실거주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집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최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 거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존재한다. 그 말도 틀렸습니다. 장특공 외에는 별도 제도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 폭탄이 거짓 선동이라면서 부인했는데 세금 폭탄 맞습니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서울 아파트에 10년 넘게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는 10배 넘게 폭증합니다. 시장에 폭탄 발언을 던지고 이 대통령은 출국을 했습니다. 남은 민주당이 엎질러진 물 주워 담느냐고 정신이 없더군요. 말을 뒤엎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대로 두자니 표 떨어질까 싶어서 대변인 뒤로 숨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직접 답하십시오. 양도세 최고 구간 신설 및 보유세 강화론자였던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지난 21년에 아파트 등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국토보유세를 부과해서 그 세수 순증가분을 전 국민의 배당금조로 나눠주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거의 똑같습니다. 추재명이라 불러도 손색 없을 정도죠. 묻습니다. 추 후보는 장특공 입장이 뭡니까? 이 대통령은 6개월 이후에 6개월 절반 폐지 그리고 1년 뒤 전면 폐지하자라고 했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게 할 겁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국민들은 대통령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내 아이들과 오랜 기간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투기꾼의 마음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직장 때문에 또 아이 교육 때문에 내 집에 못 들어간 사연이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왜 민주당 정권은 못 본 척할까요? 이재명 정권이 7,800억 챙기면서 부동산 쓸어 담은 대장동 일당 뒤는 봐주면서 또 외국인 다주택자 투기꾼은 방관하면서 가진 게 집 한 채가 전부인 우리 국민만 잡돌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가지면 투표가 보수적, 안 가지면 민주당 성향이라는 좌파 정부의 부동산 정치 DNA가 면면이 흘러서 가짜뉴스도 뻔뻔하게 진짜로 둔갑시키는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묵묵히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들에게 장특공은 국가가 제공하는 최소한의 세제 합리성 장치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그러나 1주택자 장특공, 이번 선거가 끝나면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손을 볼 겁니다. 장특공 폐지 멤버인 민주당, 진보당 등 범여당 의원들은 위헌 논란으로 폐지된 토초세 부활 법안까지 냈습니다. 권력에 취하면 약도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지 못하면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 현란할 겁니다. 국민의 평범한 소망을 지키고 조세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에 그간 납부한 보유세를 포함시키는 세제 개편 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행복 추구권, 이재명 정권의 거침없는 권리 침해, 그 오만을 국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멈춰 세워주십시오. 이제 43일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희? 네, 국회 기후특위 야당 간사입니다. 앞서 정책위 의장께서 말씀 주셨던 대한민국 경제와 미래 일자리가 걸린 법안 관련해서 지금 기후특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8월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대강의 정량적인 수준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을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헌한 내용에 대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된 기후특위에서는 이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 20년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감축 경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이게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경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20년을 어떻게 줄이냐면 초반에 많이 줄이자, 온실가스를 많이 줄이자 하는 오목형과 매년 일정 수준을 감축하자는 선형과 그리고 우리가 아직 기술 수준이 상용화되지 않았으니까 후기에 가서 줄이자 하는 볼록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의원들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오목형에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낸 상황에서 기후특위에서 이 오목형의 감축 경로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추진했고 그게 이제 올해 2월에 급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라고 해서 기후특위가 중심이 돼서 시민 공론화를 약 9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론화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설문지가 일단 편향이 됐습니다. 조기 감축이 굉장히 선인 것처럼 표시를 했고 실은 이 공론화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들이 많이 배제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민들의 70% 이상이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라는 설문 결과를 도출해냈고 민주당은 이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감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을 지금 기후특위 법안 심사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법안 심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의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감축 경로별 실은 기후 피해 비용과 그거에 따른 편익 비용 분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안내조차 없이 시민들은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부 측에 요구를 했으나 자료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하면 실제로 기후 피해 비용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중국, 미국, 인도 기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은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그 목표 자체도 매우 도전적입니다. 그 UN 기후변화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우리가 2050년까지 역사적 책임이나 발생량을 생각했을 때 약 85% 줄이면 책임을 다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100% 줄이겠다고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제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거기에 따른 기술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게 더 중요해지면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 산업 경쟁력을 잃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의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인데 민주당 측은 이 글로벌 그 도덕적 명분 이런 것들 이념적 그런 것들만 강조하면서 조기에 감축을 해야지만 미래 세대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법안 소회가 다시 열립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떤 정부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안 내용을 다시 심사하려고 하는데요. 기후부를 제외하고 기획예산처도 최소한의 의무 수준으로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도 선형 감축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또는 탄력적 조정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부는 과도한 수준의 법조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등 기후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들이 이 장기 탄소 감축 경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민주당이 물어붙이고 있는 그 감축 경로에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 이 기후특위 기간이 5월 말까지인데요. 이 기후특위 기간 안에 이거를 성과로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후특위 활동 기간에 쫓겨가지고 졸속으로 이런 입법을 처리할 게 아니라 어쨌든 다른 부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산업부가 속한 관련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실은 대한민국의 그 산업 구조에 맞는 합리적이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저희는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그 산업 경쟁력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가 걸린 중요한 입법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학의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최영두입니다. 정책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과학기술이야말로 역대 우리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력해왔던 분야이고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었습니다. 지난주는 국회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의 우주항공이라는 공식적 명칭을 포함시켰습니다. 어제 저희는 우주 데이터 센터 전략을 국가 의제로 만들자는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정책위 의장의 약속과 함께 저희 당은 AI G3, AI 3강 국가, 그리고 우주 5대 강국이라고 하는 지난 정부 때 처음으로 공식화해서 추진해왔던 그 원대한 꿈을 이룰 우주 데이터 센터 전략에 정부 여당과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AI 혁명의 필수 인프라로 전 세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SMR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도 긴급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SMR 파운드리는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선 SMR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강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1인당 GDP에서 대만에 뒤지고 몇 년 뒤에는 일반 달러 이상 격차로 뒤처질 것이라는 IMF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SMR에서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전략처럼 전 세계 모든 모델의 SMR을 제조하는 전략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제 국회과학기술 원자력 우주항공 소위 여야 의원이 함께 모여 논의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는 긴급한 국가 의제로 가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올해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여명 황혼 태양 동기 궤도, 즉 DDSSO와 초고주파 대역 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놓치면 우리가 낄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포럼 김성조 회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선착순 원칙에 따라 후발주자가 진입할 물리적 슬롯이 고갈되기 전에 최단기 시험위성 발사를 통한 자원 선점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가 늦으면 저궤도에 쏘아 올릴 위성 데이터 자리가 사라집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급팽창,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 공급 능력, 냉각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서는 확장의 여지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때문에 전력면에서 무제한의 인프라를 가동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 센터를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 위성 기술 등을 총합해서 대한민국 디지털 영토를 우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주 데이터 센터는 올해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쟁을 올렸습니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예산도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고 신속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힘입니다. 미국의 스페이스 파워도 앨런 머스크 같은 민간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들이 거대한 자본 투자로 나라를 살릴 새로운 기획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인센티브 지원이 절실합니다. 국민의힘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외통위 간사 김건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구성 핵시설 존재는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동영 장관이 미국 기밀을 누설했다는 전제는 잘못이라고 정 장관을 두둔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 발언 이후 한미 간 정보 공유가 일부 중단됐다는 의혹과 이를 근거로 야권에서 제기된 경질 요구 관련 기사까지 함께 공유하면서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미국이 왜 정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고 이후 우리와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하루 약 50건에서 100건에 달하는 대북 정보를 일주일째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여권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통 역시 정보 공유 중단은 심각한 사안이며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안을 점검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아닌 장관을 공개적으로 감싸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민감 정보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언론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과 관련해 현재 정보기관 추정으로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000kg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북한 핵물질 보유량은 민감한 정보입니다. 국방부 국방백서조차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표현할 뿐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통일부는 뒤늦게 정보기관 추정이라는 표현을 미국 과학자연맹 등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해 10월 독일 방문 중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핵 전략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핵 전략 국가 반열에 올려놓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 평가로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대등한 핵 협상 구도를 우리가 먼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익에 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처럼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사실에 기반해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을 강력히 억제하는 한편 북한이 더 이상의 핵 개발을 포기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정확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민감한 사안에서 반복되는 부정확한 발언은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이러한 반복되는 문제를 바로잡기보다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모습은 우려스럽습니다.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우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재경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법요건이 입법 발의한 장특공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경위 소관 사항입니다. 법안처럼 지방선거 이후에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폐지된다면 양도소득세가 8배에서 1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의원실 추계 결과 나타났습니다. 1주택자 장특공 폐지가 세금 폭탄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 주장이야말로 완전히 거짓인 것입니다. 먼저 10년 전인 2016년에 서울 평균 가격인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지금 평균인 15억 원에 팔려는 경우입니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세는 282만 원만 내면 됩니다. 10년 거주에 따른 40%, 10년 보유에 따른 40%를 공제받기 때문입니다. 세금 부담이 덜어진 덕분에 무리 없이 평균 가격 수준의 주택을 사서 이사할 수가 있습니다. 집값은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올렸지 집주인이 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의원실 추계 결과 장특공이 폐지될 경우에 세금은 3,595만 원으로 12배나 큰 핵폭탄이 됩니다. 세금 폭탄으로 억압하는 것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막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똘똘한 한 채라면 세액 자체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섭니다. 10년 전에 12억 원에 사서 실거주했던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려는 경우에
현재는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양도세가 3,410만 원 부과됩니다. 하지만 장특공제가 사라진다면 양도세는 무려 2억 7,162만 원으로 지금보다 8배나 급등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런데도 세금 폭탄이 거짓 선동입니까? 이런데도 매물이 잠기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 거주에 따른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했지만 현행 1주택자 장특공제는 이름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이지 거주와 보유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별도로 거주만 따져서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서 번 돈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시장을 보는 눈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 집 한 채 겨우 장만했지만 직장과 가족 등 여러 이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자가에 세를 놓고 타지에 살면서 노후를 보내는 은퇴자도 많습니다. 또 집 한 채 임대 주고 전월세 전전하면서 자산 증식을 바란다고 해도 그게 죄입니까? 대통령 논리라면 경영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려고 산 삼성전자 주식도 문제 아닙니까? 양도세가 거대해지면 매물도 잠깁니다. 증여로 돌리거나 임차인 내쫓고 실거주를 택하면 매매 물건과 임대 물건 모두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팩트를 거짓 선동이라고 몰아세우는 본인의 거짓 선동부터 취소하십시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전 거짓말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하십시오. 똘똘한 공급 대책 없이 거짓 갈라치기와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억누르는 좌파식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킨 주적입니다. 예, 국방에 감사합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 능력은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북한은 서울과 평택, 오산 등 한미 핵심 전력들이 밀집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집속탄과 지뢰탄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의 정밀 타격 및 광역 살상 시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북한의 영변에는 새로운 우라늄 농출 시설까지 사실상 완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의 상두마차로 대한민국 초토화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감시하고 정찰하는 미국의 중요한 정보 공유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북 정보로서 연합훈련, 9.19 군사 합의 복원, 유엔사 문제 등까지 이재명 정부 들어 불안정해진 한미동맹에 심각한 군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한미연합전력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최근 전쟁들로 인해서 미사일과 방공자산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무기 생산을 민간 기업에까지 요청할 정도로 여유가 아주 없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적극적인 전력 정원이 가능하겠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안보는 북한에 대한 스토킹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 태세로 지켜집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덮지 말고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정보 공유도 조기에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복지관사 김미애입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국 평균 9.16%, 서울은 무려 18.7% 폭등했습니다. 집 한 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하우스푸어 노인들이 기초연금 탈락과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으로 추산하면 서울에서는 25년 기준 공시가격 7억 3,800만 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26년 4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되며 경기도는 8억 2,300만 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탈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탈락 기준선 247만 원 직전에 소득 인정액 200만 원 내지 247만 원 구간 수급자 55만 명 중 서울 거주자는 거의 전원이 기초연금에서 배제되며 경기도는 229만 원 이상 수급자가 탈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2020년 3만 7천 명에서 25년 7만 8천 명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났고 올해는 그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복지부는 전체 수급자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하위 70% 기준선이 유지된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개인별 탈락은 막지 못하며 정부 스스로도 피해 규모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1주택 고령자 보호, 공시가격 연착륙, 탈락 방지 보호구간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으로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종이 위 자산 증가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 정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대안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